2020회 정책 지식 포럼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지대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 한 분하고 토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저희 행정대학원에 계시는 박상인 교수님이신데 일단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 박상인 선생님은 지금 저희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그 다음에 재벌 개혁 분야에 상당히 저명하신 분이고, 저희 또 대학원의 자존심입니다. 재벌이라든지 정부의 각종 그런 유혹이나 압력이 있는데 참 저희가 진실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조금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이 부동산 지대세 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표가 기대되고요. 또 토론자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계시는 유승동 교수님이십니다. 예, 유 교수님은 보니까 코넬 대학에서 부동산학 석사하시고 또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소드 스쿨 오브 비즈니스인데 경영학 박사를 하셨는데 아마 부동산 분야로 전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상명대학교에서도 부동산 학과가 있고 거기 학과장을 맡고 계시고 과거에는 국토연구원 그 다음에 각종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도 하시고 또 논문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 토론에 아주 딱 최고 전문가를 모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최광석 우리 변호사십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최 변호사님도 역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하우 이렇게 근무를 하셨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 위원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그 다음에 변협의 전자소송 추진팀장을 하시고 어쨌든 조금 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쪽 행정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박상인 교수님께서 한 3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고 차례로 유성동 최광석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발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 봄에 라디오 인터뷰 몇 군데 하면서 부동산 지대세 아이디어를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냐는 질문들을 하셔서 좀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우리 시정과 정부연구센터 연구과제 하나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제 지대세 도입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주 와일드하다고 아직 생각이 되고요. 다듬어야 될 것도 많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블라인드 스팟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 그리고 교수님들 많은 좀 코멘트와 지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특별히 매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 여야 후보들도 여야 할 거 없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 정책과 기본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는 정책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급 확대하겠다는 게 사실 저게 가능한 숫자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라든지 이런 상한가, 원가 상한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유지하겠다라는 또는 도입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쪽은 공급을 확대하고 세제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다 완화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후보들 공약에 대해서 언론에서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평가 어떻게 하시냐고 하는데, 저 사실 뭐 평가를 제가 아주 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형이 없어요. 그래서 감을 가지고서 그냥 이야기할 뿐인데, 뭐 지금까지 하던 게 잘 안 됐으니까 반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위주고, 저렇게 부동산 공급을 늘렸을 때 어떻게 집값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각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그때그때 부동산 시장 따라서 정책들이 정말 춤을 추는, 문재인 정부는 26번 좀 규제 새로운 게 나왔었고,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많은 전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또는 떨어지거나 이 상승률이 많이 완화될 때,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버블 문제를 포함해서요, 과잉 공급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다 향후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보기에 지금 급격한 상승 국면에 정말 막 집어 던지듯이 만들어 놓은 정책들 또 다시 다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책 일관성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없어져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굉장히 높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요즘 이야기하는 규제의 게이밍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게이밍에서는 결국은 영향력 있고 정보가 빠른 사람이 또 규제 차익을 누리게 되고 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고, 또 다른 한편은 여전히 이 자산 양극화 심화되고 투기적인 수요가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현실도 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게 사실 필요한데요.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고민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초과이득세, 제가 지대세라고 부르는 이걸 도입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고, 부동산 초과이득세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대세를 가지고서 오는 수입은 주거 취약증에 대해서는 공공공급을 주로 하고, 중산층은 자가 소유 욕구가 우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는 모기지 제도, 미국의 모기지 제도 같은 걸 도입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페니메 같은 기관들이 필요하고요. 그럼 공공야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고가주택들이 주로 해당될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지대세를 거두고, 그래서 가격이 투기 요인들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공급 정책은 취약층 중심으로, 그리고 중산층은 자가 소유를 돕는 모기지 제도로 가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지대세 개념은, 지대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대라고 경제학에서 말할 때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 이윤을 경제 주체들은 사실 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경제학 이론에서 정당화되는 거는 경영 혁신이나 기술 혁신 같은 혁신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가져가는 게 정당화되고, 그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생기는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혁신 활동이 아니고, 그냥 환경이 바뀌어서 옆에 갑자기 지하철 정거장이 하나 생겼다라든지 개발 호재가 생겼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값이 올라갑니다. 이건 전형적인 지대다, 비생산적인 지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비생산적인 지대를 허용하면은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도 회사 가서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 그거 보는 게 주 업무고, 그리고 업무는 부업무 같이 바뀌고, 제 친구 중에도 한 명이 부동산 아파트를 샀다가 지금 뭐 거의 한 5배 정도 값이 올랐어요. 한 10억에 샀는데 지금 한 50억을 합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 값이 그렇게 올라 버리니까 한 20억, 30억 됐을 때 이미 근로의욕이 없다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회 자원을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비생산적인 지대를 추구하는데 모든 인적, 시간적인 자원들을 쓰게 만들어서 사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건 정의롭지도 않죠.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 있는 대가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대는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걷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정의롭고도 효율적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초과이득세가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과이득세라든지 토지공개념 이런 게 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보면 위헌 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초과이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다가 이미 이제 납부하고 있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들. 종부세는 이제 초과이득세가 들어오면 폐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동산이라는 거, 뭐 아파트도 포함해서요. 그게 자산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서 안전자산 수익률에 따른 정상이윤을 차감을 해주자는 겁니다. 이거를 몇 퍼센트로 정상이율을 잡을 건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3%를 일단 잡고 해봤습니다. 자, 그 종부세도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폐지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왜냐하면은 다 지대로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지대를 환수한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저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취득세, 재산세 이런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 그 국세라든지 지방세 수입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조정하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 부동산 금융 같은 것도 가능하면 개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건전성 규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중심으로 가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민간 사업자들 중심으로 공공 취약계층 외에 민간 사업자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뭐 공공택지 같은 것들, 입찰 담합 같은 거를 철저하게 막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제가 지대세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 이제 받았던 반응이 뭐냐면, 아니 그렇게 지대라는 게 세금 엄청 많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이 향후에 얼마나 오르는가에 따라서 지대가 사실 지대세 자체가 아주 지금 세제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게 지대세를 그러면 엄청 많이 이렇게 부과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양도소득세하고 같은 거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집 평수를 더 높여간다라든지 뭐 이사를 가고 싶다라든지 할 때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대세는 과세 유예를, 납부 유예를 해주자는 거예요. 납부 유예 1가구 1주택자가 1년 이후 안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납부 유예를 해주자는 겁니다. 납부 유예를 해주고 이 부동산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는 내야 되는 거죠, 지대세를. 그러니까 죽거나 또는 증여를 하고 할 때 부동산 지대세를 먼저 내게 하고, 이 부동산 지대세는 일종의 그 1순위 채권, 국가가 갖고 있는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세 같은 걸 주고 이런 거 할 때 그 세입자가 이 담보가 얼마나 잡혔나 이런 거 등기 뜨면 나오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 추정되고 있는 이 지대세, 이 집은 지대세를 얼마 내야 된다. 1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그 정보도 같이 등기에다가 집어넣자 이야기고요. 납부 유예를 안 내는 경우는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외에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때는 지대세를 납부 유예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다 내야 되고, 비거주용 부동산, 법인 소유 부동산 이런 경우,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납부 유예를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 지대세를 다 걷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납부 유예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중의 시점에 거둘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당장에 어떻게 해서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확대하고 또 모기지 제도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모형을 좀 더 정교화시켜서 이 제도가 바뀌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추정이 사실 있어야지 이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만은, 기본 아이디어는 미래에 그게 세금으로 거둘 것을 가지고서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 유동화를 시키는 거죠. 유동화를 시켜서 사업들, 공공주택이라든지 모기지 제도 같은 것들은 지금부터 도입과 동시에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 1주택자 혜택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뭐 세금 혜택 굉장히 많은 거 단순하게 지대세로 다 걷어가고 그러면 다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향후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전히 1주택 중산층 이상이 1주택을 소유할 때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 정도 자산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세금에서 면제해 주죠. 그러면은 사실상 3% 저축했을 때 저축해서 3%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건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이미 자가 소유를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이미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줬거나 임대를 시켰을 때는 역시 임대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돈이 좀 있는 자산가들이 집 같은 거나 가게 같은 거 해서 노후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사실 2주택을 엄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정말 임대소득 정도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서 노후 대비로 하겠다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고, 단지 지대가 발생할 때는 처분할 때 애들한테 물려주거나 하고 할 때는 그걸 다 세금으로 국가에 내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세금 기본 고승 잘 아시다시피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보유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을 내고, 처분 시 양도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세율을 계속해서 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주택자 중과 고가주택 중과로 세율 체계를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율 체계를 이렇게 바꿔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거의 지금 고가주택이라나 2주택자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는 맞습니다. 예, 지금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한다는 가정에서 맞는 말이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재산세도 보면은 2021년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지난번에 세제 보면은 뭐 기본세율 뭐 1주택자 이렇게 해서 쭉 단순했는데, 지금은 또 기본세율 1주택자 뭐 액수에 따라서 누진공제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들도 이 부동산 세금 계산하는 거 굉장히 사실 힘들어합니다. 잘 구체적인 걸 가지고서 계산을 안 하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복잡해서 예측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종부세 이번에 통계서가 왔는데, 뭐 저도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제가 뭐 집이 없고 제가 세금을 조금 내고 해서 집으로 돈 번 사람 세금 더 내자 그러면 저도 굉장히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좀 뭐 이해상충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종부세도 지금 다시 뭐 여러 차례 또 바뀌었죠 이미. 그래서 2011년 이후에 1주택이냐 2주택이냐, 그다음에 또 액수, 기본공제 지금 9억 하다가 11억으로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거 빼고 나서 또 연령공제, 장기보유공제 뭐 이런 거 다 하고 과표구간해서 과표구간마다 세율이 이렇게 바뀌고 1주택이냐 2주택이냐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도 지금 점점 2주택자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주택자들이나 고가 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지대라든지 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자꾸 팔게 유도하려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양도세를 올리는 거하고 뭐 집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사실 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을 바꿨을 때 실제 가격이라든지 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측을 거의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형도 지금 부재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모형을 좀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정책을 위해서. 저희가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이 작업을 모형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시뮬레이션 자체도 아주 단순한 과정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뭘 지금 보여주고 싶냐면은요, 저희 그 지대세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향후에 주택 가격의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지대 대비 실제 내고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한 시뮬레이션인데, 근데 사실은 뭐 굉장히 사실 복잡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 같은 거 저런 거 다 계산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제 발견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일한 시점에 그 주택을 매입해도 가격이 다르면은 그 향후에 내게 되는 지대 대비 세금을 내는 비율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가 주택을 한 사람들이 지대 대비 더 세율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진적인 세율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건 맞고요. 2번째는 동일한 가격이 매입 시점이 다른 경우에 보면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또는 미래의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훨씬 세금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 과거에는 지금 세율이 부동산 올라간다고 해서 막 강하게 했고, 과거에 집을 사신 분은 그 세율에 적응을 안 받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또는 미래의 주택 매입할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다. 근데 이제 지대세를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다 이런데 다 뉴트럴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 여부, 그 다음에 매입 시점과 상관없이 지대는 다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호트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근데 코호트를 여러 개를 해당하는 주택을 뽑아서 평균한 건 아니고, 지금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걸 랜덤하게 하나씩 뽑아서 그냥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추후에 좀 더 시뮬레이션을 좀 코호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기본 아이디어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거의 예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매입 시점을 그러니까 2006년부터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가 공시가격 조회 가능한 시점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6년, 16년, 그리고 21년, 23년을 한 거는 이제 21년은 올해고요. 23년을 한 거는 우리가 지대세가 저때부터 도입된다고 가정을 지금 할 거기 때문에 매입 시점 3개로 잡았고요. 보유 기간은 쭉 이제 2년부터 30년, 최장 40년까지 보유할 때 쭉 바뀌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인데요. 가격은 종부세 미부과 대상 2억, 5억 이 이제 그 시가 표준액이고, 우리 실제로 이거는 주택 시가로 주택 가격 공시율로 나눠서 환산을 시켜서 실제 해당되는 주택은 찾아내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종부세 부과 대상에 따라서 3억, 6억, 12억, 뭐 50억 이렇게 50억 이하는 일단 분석해서 제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호트를 만들어서 코호트가 시점 4개 곱하기 가격 7개에서 28개의 코호트를 가지고서 3개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지대 대비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안정 수익률보다 상승률이 높을 때인데, 이거 그냥 잡은 건 아니고요. 서울 가격 평균 최근 5년, 10년, 15년 평균치를 가지고서 그 시나리오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5년 동안 14.5 오르고 그다음에 그다음 10년 동안에 8.1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 이게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사실 저주 시나리오만큼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3%를 우리가 안정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해서 공제해주는 수익률로 잡았으니까 그냥 3%라고 그냥 잡아버린 거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 안전자산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경남 지역이 집값이 제일 안 오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1.2, 0.4, 3.3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 변동률은 바뀐 게 쭉 있어서 바뀐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실제로 사용해서 그 시가를 계산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주로 레프레젠티티브하게 10을 뽑았는데 지금은 주로 종부세 대상은 강남에서 주로 뽑았고요. 그다음 종부세 해당이 안 되는 두 지역은 경기에서 뽑았습니다. 이게 이제 코호트는 아니고 대표적인 하나만 뽑았었는데 사실 몇 개들을 더 샘플링을 해서 똑같이 한번 에버리지를 해보면 해보려고 하는데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코호트별로 분석한 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가 2006년에 매입하신 분이고 2억 자산인데 여기서 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집값이 오를 때고 주황색이 3%고 회색이 이제 떨어질 텐데 지금 이게 지대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뭐냐면은 지대세로 내면은 세금을 안 낼 분들이 현행에서 세금을 내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는 이제 지대 100%보다 낮게 낸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데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5억대가 세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쭉 사는 거 이거를 보시고 그다음 세 개가 그 10억대, 14억대, 18억대 이렇게 24억, 46억까지 이렇게 쭉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공통적으로 사실 보이는 게 시나리오 3 떨어지면은 사실 그 회색으로 나오는 건데요. 회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특히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율로 가면은 마이너스 지대세, 그러니까 실제로 지대보다 세금 훨씬 많이 냅니다. 저렇게 되면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세금 제도가 될 겁니다. 좀 뭐 틀림없이 난리가 나가지고 세금 다시 다 깎아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생길 건데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특히 보시면은 그 제일 오른쪽 편에 있는 게 21년 늦게 사는 겁니다. 늦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세율이 더 높습니다. 지금 그림이 지금 마이너스고 엄청 마이너스로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해서 위에가 100%가 좀 낮게 보여서 옆에 있는 거하고 비교가 조금 안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고가주택이고 시나리오 3이 될 때 시점하고 상관없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같은 시점을 두더라도 지금 고가주택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점이 다를 때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살수록 지대세 세율이 더 높다라는 게 보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진 않고 지금 자료에 따라서 약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2억이 값이 떨어지는데도 지대에 대한 세율은 더 높아지는, 물론 세대금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대가 발생하는 걸로 나오는데 저거는 이제 세금이 종부세도 안 되고 과거에 세금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저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하여튼 이런 시뮬레이션을 쭉 해서 저희 다시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차원에서 줄여서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동일한 시점에서 그 주택 가격 매입은 동일한 시점에 가격이 다른 주택들이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향후에 이게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랐는데 그 지대세보다 지금 현행 체제가 더 유리하게 되려면은 한 최소 4.7에서 6.2% 이상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되면은 오히려 지대세를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지금 지대세 말을 하면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른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엄청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상승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하고 미래의 집을 사는 사람 부담이 훨씬 크다라는 거. 30년 보유, 2011년에 30년 사서 30년 보유하고 6년에 40년 보유하더라도 지대세는 사실은 2011년에 30년 보유한 사람이 더 내게 되는 사실, 세금이 지대 비율로 더 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 과제로 말씀드린 거는 이 모형을 좀 엄밀하게 제도 변화로 의해서 매매라든지 가격이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한 모형을 조금 엄밀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사실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좀 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들을 한번 더 정교화시켜서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실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사실 주택 정책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고시촌이라든지 정말 주거적으로 쪽반촌부터 해서 정말 주거가 어려운 분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공급 정책들은 여기에 맞추자라는 것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더라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지론이 이미 도입이 돼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라서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하려면은 이 정도는 안 되고요. 결국 이제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미국의 페니메 같은 데가 부담을 하고 유동화 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들이 이제 지대세 재원 같은 걸로 해서 만들자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30분 거의 맞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인 교수님, 아주 심층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시나리오를 마련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향후에 제도라든지 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저희 유승동 교수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유승동입니다. 현재 부동산학과 학과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토론을 하게 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본 발표를 보고 한번 서브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납세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세무사는 아는 부동산 조세제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를 입힙니다. 색깔을 입히고요. 저는 최대한 아카데믹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쟤는 어떤 색깔이다. 이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적어도 행정적이고 조세행정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구분할지,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2010년도에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할 때 제가 좀 생뚱맞게 정의가 무엇이냐, 정책 목표가 있으면 그 대상을 확실히 정의해야 되는데 1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집 산 사람은 하우스 푸어고 1억을 가지고 1억짜리 집을 산 사람은 하우스 푸어가 아니냐, 자기 합리적으로 소비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투기와 투자도 마찬가지 약간 비슷한 이슈가 있는, 정확히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최근에 세제가 너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시장에서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무사들도 자문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몇 푼 받고 세무 자문을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되면 나도 되게 힘들다.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합리성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확히 이런 개념을 이해하실까?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납부를 하는지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금융시장도 사실은 되게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항상 일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 최근에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정책인데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되고 우리가 납세자 정점에서 정치와 정부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납세자 관점에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표는 적절한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납세자들이 내가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금융과 관련돼서도 이제 자율적인, 즉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선진화, 전문화, 세계화 얘기하면서 가계대출 시장은 항상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입니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LTV, DTI 결정합니다. 금융기관은 그냥 따릅니다. 너무 어제도 은행 갔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납세도 마찬가지고요. 조세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바람직한 것은 본 그 제안에는 정책 대상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추진되는 그 부동산 관련 제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요. 또 동시에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 모의 실험 분석 애석하게도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연구에서는 그 체계적으로 제한 때부터 모의 실험과 분석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재산세는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응익세입니다. 과연 그 납부한 데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고요. 혜택을 설명하지도 않고 납부하라고 하면 저희 집에서는 항상 와이프가 그 지출만 얘기합니다. 제 소득을 잘 모르거든요. 반대로 정부에서는 납부하라고만 합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무엇에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재산세 개선할 때 텍스 베이스를 결정해야 되는데 최근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텍스 베이스를 결정할 때도 저는 다세대 다가구, 그러니까 다주택자요. 그게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도 고객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IT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어세스먼트, 감정평가에서 공시가격 책정인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의 주택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사실 저는 우리 집의 주택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아실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가격은 정확히 얘기하면 감정평가가 아니고 해외에서는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가액이 결정되고 과표 구간이 결정되고 세율이 결정됩니다. 곱하기 세율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가격 공시, 왜냐하면 지금 초과이득세 하면 초과라는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고 그 기준이 무엇이고 초과가 무엇인가의 이슈가 항상 발생됩니다. 실무적으로요. 그러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보면 하나의 법에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데 적정가격은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법에서 또 가장 높은 가격인데 시세 반영률 목표치가 있고요. 시세를 시세는 법을 찾아보면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시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가, 시장 시자 쓰는 거고요. 떼시자 쓰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공시가 되는지, 무엇으로 세가 납부가 되는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또 공인중개사 시세 조작, 시세가 조작될 수 있대요. 조작된 시세가 존재한대요. 네, 근데 최고 높은 가격이고 공시돼야 되는 가격이고 세금이 부과되는 가격입니다. 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구글을 해보니까 시세를 또 조정할 수 있대요. 과연 무엇으로 세금이 부과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부여되는 대로 그냥 납부하고 있는데요. 또한
많은 정보들이 조금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OECD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을 이렇게 비교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보유세 실효세율이 무엇인가도 항상 궁금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미국, 캐나다 자료를 다 조사해 보면요. 지방세기 때문에 이게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시티 오브 밴쿠버 같은 경우는 제가 밴쿠버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0.2%에 불과합니다. 실제 그 유틸리티나 그 메이저 인더스트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방세가 되면 지방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의 자가 거주자를 위해서 세금을 높이자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은 누가 결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얘기하는 그 보유세율이라는 게 정확히 인더스트리를 쓴 건지 자가를 쓴 건지 정확히 구분이 안 갑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응익세라고 하는데 외국에 가면 아시는 것처럼 눈이 왔을 때 캐나다만 해도요. 보유세를 많이 낸 지역은 눈이 깨끗이 쳐집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다릅니다. 네, 이게 부동산 보유세는 전문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예, 부동산 자산 격차 완화, 자본의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는 등 기능을 가지고 있던데 앤더슨이 1993년에 의하면 보유세는 개발을 지연하고 예, 조세의 중립선을 훼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한 원료, 원칙, 대상, 목표를 통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관련 조세나 법이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 너무 즉시적으로 좀 정책적 논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 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내리면 되는 거죠? 네, 박 교수님 자료를 처음 받아보고 느낀 생각이, 참 이게 우리 제도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이것부터 걱정이 많이 되던데요. 상당히 이게 새로운 어떤 시도입니다. 그리고 저도 참 느낌이 참 신선하다. 이런 느낌도 이제 받고, 한번 제가 어쨌든 실무가 입장에서 이게 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제도 도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어떤 부분이 또 의미가 있고 새로운 것인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박 교수님 요 정책 제안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제 기본이 이제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요거 대신에 부동산 초과이득세, 지대세를 이제 도입하면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는 좀 인하하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대세 개념이 이제 정상 이혼 인정률 이런 부분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금 이런 개념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간 양도소득세 느낌, 양도에 따른 어떤 차익에 따른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런 계산 과정에서 이제 정상 이혼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빼서 이렇게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그런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양도할 때, 양도가 이루어질 때
어떤 정상이윤과 그간에 낸 세금들을 뺀 나머지를 이렇게 계산해서 어떤 그 과세를 하자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납부 유예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기본 틀에서 보자 그러면 이게 그 양도할 때 뭔가 정상이윤 등을 뺀 나머지를 과세하게 되면서 종부세 폐지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뭐 재산세, 뭐 그런 세금들은 조금 인하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대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 건데, 일단은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세금이 덜 거치지 않습니까? 종부세를 이게 조 단위로 거치던 세금들을 일단 못 받게 되고, 그다음 재산세도 좀 인하하시는 생각이니까 조금 줄게 되고 이러니까 일단은 이 제도를 과세 당국은 일단은 좀 과세 당국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 그다음에 납세자들은 이제 정상 이윤이 이제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찬성을 할지 그다음에 반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에는 당장 납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세금이란 게 뭐 내는 걸 다 싫어하니까 일단 그 당장 뭐 처분만 하지 않으면 종부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줄고, 그다음에 더구나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납부 유예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납세자들은 참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정상 이윤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 따라서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내는 그런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당장은 과세 당국에서 과세 당국의 어떤 그 반대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유동화, 조세 채권을 유동화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제도에서. 뭐 저기 조세 당국이 유동화를 해서까지 뭘 할 필요가 사실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부족하면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메꾸는데, 이게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유동화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쨌든 현실적인 제도에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제도가 이게 근간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는 이게 이제 기본 이게 그 지대세 자체가 양도세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양도세하고의 어떤 충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1세대 1주택 이제 말씀하셨는데, 1세대 1주택은 이제 납부 유예 제도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지금도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그 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아주 고가 주택 아니면은 상당히 공제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납부 유예라는 그 틀로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유예를 시켜주게 되면 긍정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1세대 1주택을 좀 정착시키는, 우리 그 사회에서 1세대 한 사람은 한 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명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착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납부 유예라고 하는 부분으로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어쨌든 유예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정상 이윤을 넘어서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 누적된 세금들, 이런 부분들을 걷어들이는, 이게 1세대 1주택이 아닌 그냥 그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납부 유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걷어갈 수 있지만, 이게 사고 팔고 하는 한 세대 그 1세대 1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유예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정상 이윤 부분을 정하는 거에 따라서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나중에 한꺼번에 걷어가는 이런 그 어떤 부담 또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예를 들면 그 집에 뭐 세를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세금과의 어떤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등기부의 공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부동산 등기법도 사실은 그렇게 공시하는 게 사실은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의 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 부동산 그 지대세 관련해서 이제 발표와 두 분의 이제 토론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조금 이제 획기적인 이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행정이나 정책을 하다 보면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실패해요. 예, 그래서 심플하게 핵심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 대상 집단이 이제 그 시그널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래 이제 정책 그 집행 비용도 적게 들고 정책 수능 비용도 적게 듭니다. 복잡하면 중간에 또 이제 저 이상한 또 그런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부동산 그 지대세라는 그 관점에서 조금 기존의 복잡한 그 부동산 세제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상당히 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뭐 플로우라든지 여기 온라인 들어오신 분 중에 조금 우리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떤 질문 있으면 좀 네, 두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현된 소득 매매 시점에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증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특히 아까 이제 유승동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아파트의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는 상황에서 증여를 하면 그때 세금 부과하는 문제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간단한 원칙에 따라서 조세 제도가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면 결국에 이 부동산 세제를 지금까지 왜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지, 아마 그게 이제 최강석 교수님, 박사님, 변호사님 말씀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미실현 소득에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제도적인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문제라든지 중앙정부의 재원 문제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적인 실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대세를 과세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두 가지 좀 궁금했습니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토지와 주택이고, 그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시기와 부러움과 이런 것이 막 섞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주신 것은 기존에 있던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막 다분화되어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것을 조금은 더 이렇게 솔팅 아웃 하자는 취지가 일단 강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기존 제도와의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왜냐하면 제도는 심플한 것이 좋은데 똑같이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익숙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익숙함을 버리는 것도 또 굉장히 큰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또 다른 형태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 얼마나 떨어지는지, 즉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적정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잡아줄지. 아까 계속 이제 박 교수님도 이제 스스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정말로 우리가 똑같이 3%라고 한다면 10억, 50억의 3%와 그죠? 1억의 3%는 또 의미가 되게 다른데, 그래서 이런 것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이런 문제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이제 이제 지대라고 이제 했을 때 부동산에서 이제 그 지대의 이제 그 크기 규모를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실업률에서도 그 내추럴한 그런 뭐 실업률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라든지 가정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한 상태에서 뭐 지대 같은 걸 조금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갑자기 이제 강남에 아파트 옮겨가서 샀다고 해서 그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용까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세금에서 다 이제 텍스 베이스로 가져가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 할 때 약간 내추럴한 그런 그 렌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조금 개념화를 해서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투기라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 밖에 또 자연스럽게 급격하게 좀 우리가 일반적인 성장하고는 과도하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고민을 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생각이 부동산만 지대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구글 텍스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게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 있거든. 그게 이제 본인의 노력도 분명히 들어가고 노력 플러스 이제 알파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지대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그다음 기존에 이제 뭐 강남 아파트도 강남만 있으면 아파트가 올라가겠습니까? 저 강서구도 있고 강북 아파트가 있으니까 산 데도 비싼 거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 자체에서 이제 나타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이면 이제 페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카먼 텍스라고 그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보고 그다음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버는 부분은 이제 인컴 텍스도 있고 어닝스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부동산도 이제 부동산 업자들은 자기들 노력해서 이제 번 돈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개념을 좀 명확히 하면은 아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부동산의 어떤 지대가 뭔지가 조금 논리적으로 좀 쉽게 와닿지 않을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권 교수님하고 원장님하고 말씀하신 그 뭐 지대 측정에서 불확실성 문제라든지 그 개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보유세라든지 재산세가 구입 가격하고 상관없이 매기는 겁니다. 시가를 가지고. 근데 지대세를 하자는 것은 지금 차익을 가지고서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뮬레이션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에 구입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사실 세금을 지대 대비 내고 있는 게 되고 과거에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구입 가격 또 재반 비용 이런 건 다 차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사실 지금 세금 자체가 이게 그 구입 가격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양도소득세만 들어가고요. 보유세는 그거 없이 부과를 하는데 지금 보유세 부과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사실 늦게 구입한 사람들이 세 부담을 많이 하는 미래 세대들이 또 부담을 사실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적정 이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건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자산 측면을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수익률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위험 위험 자산 비율. 그래서 이걸 은행의 장기 금리 같은 걸로 아니면 국채 비율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아주 편견을 해서 하나 잡아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정책 파라미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기본 아이디어는 아까 투기니 투자나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안정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도 받아들여서 수익률 계산을 해주자. 그래서 그건 차감을 해주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게 지대가 이제 사실 기업들도 생기는죠. 그렇게 기업들이 혁신에 의해서 경영이라든지 기술 혁신 같은 혁신에 의한 지대가 아닌 불공정 거래라든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추구를 합니다. 그걸 공정거래법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근데 부동산은 그런 법을 막는 거는 그렇게 공정거래법까지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행 세제가 그런 꼭 지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에 타겟팅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게 좀 타겟팅하는 식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고 교수님 증여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매해 등기에 예측되는
지대가 얼마나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불확실성은 사실 강 교수님 말씀하신 불확실성이 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수입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계는 어차피 자기들 세금으로 어차피 많이 올라가도 세금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떨어지더라도 세금을 그렇다고 손해 보게 더 내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스테블라이즈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격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수익의 불확실성 정부가 오히려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전국 단위로 풀링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 불확실성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막 매매 시점에서는 계산이 시가가 나오는데 증여를 하고 세종적으로 증여라든지 상속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전까지 세입자들에 대해서 이게 1순위 채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을 매년 등기부에다가 정부가 그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파는 시점에 있어서도 물론 매매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 연장선상에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 법원이 이제 등기법 바꾸는 거 굉장히 꺼려할 수는 있지만 뭐 이거 큰 의미에서 뭐 바꾸자면은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치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굳이 그리고 세금 줄어드는 거는 종부세만 폐지하자고 말씀드리고 재산세, 양도소득세도 낮추자는 건 아닙니다. 이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들어오는 특히 이제 지방정부 재산세 재원이라는 게 큰 목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행은 일단 그거는 유지하고 종부세 없애고 지대세로 가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그거는 조금 나머지 세금을 조정하는 건 그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적 지지를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느냐 문제인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나리오 보여드린 것 같이 지대세 한다고 해서 꼭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불확실성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대세가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나 모형 가지고서 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게 가격이 어떻게 바뀔 건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집값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어차피 집 산 거 그거에 매년 예를 들어 3% 쭉 수익률만 나는 가져가고 집값 올라갔자 나머지 국가가 다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집값이 오르고 싶어 하지도 그러니까 투기하고 투자 부분이라는 거 특별히 할 필요도 없고요. 집값 굳이 올라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올라갈 요인들이 수요 측면에서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공급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서울 시내 아파트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한국은 왜 저렇게 자주 아파트를 부수냐 그래요. 20년, 30년 짓고 부수고 이거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합리하게 지금 사회 전체로 봐서는 불합리하게 지금 부수고 다시 짓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거기서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다 국가가 가져가서 공공재로 다 쓰게 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빨리빨리 정말 건물도 헐고 다시 짓고 그런 것들도 소셜하게 액티브한 수준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거기서 사람들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자본이라는 게 생산적으로 가는 또 푸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제언을 제가 드렸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이게 뭐 내년에 당장에 하자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치밀한 연구와 지지를 받아야만 실행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이게 정치적인 게이밍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될 수 없고 그거는 문제를 악화시키지 해결을 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조금 어떻게 뭐죠? 알려주시죠. 읽어봐 주세요. 그럼. 양도세 실현 시에 과세하기 때문에 물량이 잠기게 되면 시장에 기존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을까요?
라고 변상희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납세 유예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 유예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 세금을 올리는 효과하고는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 장기구하는 양도세 올려서 그런 문제하고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납세 유예를 지금 하자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오늘 1020회 포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부동산 지대세라는 정책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새로운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박상인 교수님 또 전문가로 오셔가지고 심층적인 토론을 해주신 여승동 교수님, 최강석 변호사님 그리고 플로어에서도 이제 좋은 또